당연히 운동이 그런 건데. 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아예 삶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제가 수영 배운 지 딱 1년 정도 됐고 1.5km 자유형을 31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29분대로 진입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6개월 전에도 34분 정도를 했습니다. 주 5일 하고 있는데도 6개월간 3분 정도밖에 못 줄였고 지금은 정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저랑 비슷하신데 6개월 3분 줄인 거 잘하신 건데?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네. 점점 줄었다가 내가 정체기가 됐다. 네. 그렇죠. 근데 정체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정체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그런 답변 말고 네. 진짜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그 강도에 내가 적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적응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100짜리 10개를 연습하신다. 네. 그럼 다니고 있는 평균 기록을 줄여야죠. 그렇죠. 연습할 때 페이스가 빨라져야 시합할 때 빨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운동량을 늘리든 구간 페이스 기록을 늘리든 네. 이게 제일 주요 핵심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와요.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루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정체기처럼 보이다가 점점 하락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네네. 실력이. 네. 근데 이런 노화 때문에 오는 하락세는 솔직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하락세가 아니라 그냥 팍 줄고 있다가 잠시 정체기니까 네. 구간 페이스와 운동량을 늘리면 쉽게 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기록을 1500에 3분 줄였다는 얘기는 아예 삶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엄청 많이 줄이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한 수영 한 2년 반쯤 됐을 때 1500m 한 26분까지는 가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는 안 해가지고. 근데 그때 코치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거를 듣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1500m를 30분에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더 빨리 가고 싶으면 1500m 29분 사이클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1500은 사실 30분 동안 계속 도는 거는 계산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씩 끊어서 사이클을 좀 계속 줄여보세요. 2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1분 55초 사이클로 해서 돌아보시고 그걸로 15번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엔 1분 50초 사이클로 해가지고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뭐랄까 기록 측정하고 내가 이거를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측정하기에 가장 다이렉트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요. 이 방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또 하나 방식은 소개를 하자면은 29분이잖아요. 네. 29분이면은 보통 한 1분 50초 페이스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이클 자체가 1분 50초인 거예요. 네네. 이거를 15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씩 잘라서 3개 하고 쉬고 3개 하고 쉬고 3개 네네네. 하고 쉬고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를 다닐 수 있는 그거를 개수로 잘라서 할 수도 있어요. 개수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가 있다면 네. 그 페이스의 평균 기록, 그래서 1500m가 30분이다. 네. 그러면 500m가 10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500m를 10분에 들어오든 아니면 100m씩 더 잘라가지고 들어오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간별로 잘라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질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네. 6개월간 3분 정도 줄였잖아요. 네. 3분 밖에가 아니라 3분씩이나 해요. 그렇죠. 예. 이거 6개월 3분 줄인 거 되게 잘하신 거예요. 3분씩이나 네. 줄였는데 음. 지금 정체기가 온다. 네. 그렇게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이 정도 줄이셨으면 정체기가 올 때가 됐어요. 예, 제가 그렇죠. 보기에.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마. 예. 대회나 기록 잴 때 빠른 수영을 하면 팔다리가 경직이 되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집니다. 긴장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또는 자유형 50m 또는 오리발 자유형 100m 이상 할 때 적당한 속도는 괜찮은데 기록을 줄이고자 빠르게 가려고 하면 한 바퀴 다 되어가거나 턴하고 나서 갑자기 허벅지 앞쪽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오리발 쓸 때는 오리발이 무거워서 허벅지가 더 빨리 경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팔도 경직이 되고 호흡도 더 힘들어지고요. 다리는 질질 끄고 하고 팔로 겨우 움직여서 완주하는데 그러면 기존 기록에서 10에서 20초가 오버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 나오는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하면 힘들고 당연히 긴장하면 경직도 되고 당연히 장비를 껴가지고 빨리 하다 보면 오리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저항이 더 걸리니까. 당연한 네.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뒤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초반에 오버페이스가 아닐까. 예, 음. 이런 오버페이스라는 정보가 없고 네. 현상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왔으면은 네. 이건 어떻게 답해요? 당연히 운동이 그런 건데.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오고 나서 기록이 뒤로 갔다. 그럼 오버페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는 법을 조금은 익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페이스를 조정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그냥 혼자서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페이스를 조절한 훈련 중에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선수들은 그 페이스를 다니는 감각을 계속 익혀요. 네. 왜냐면은 그 페이스로 한두 번 다닐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몇 초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 기록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수영 선수가 만약에 32초 전반 나와 32초 후반 나와 이거를 구분 못하면 아직 운동이 안 된 애들이거든요. 요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기록을 0.4초, 0.3초 그 정도는 차이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몸으로. 네. 근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수영장이 많이 있죠. 그럼요. 네, 네. 있으면은 내가 하나 다닐 때마다 기록을 점점 빠르게 올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내리는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기록을 10초, 8초, 6초, 5초, 4초 이런 식으로 점점 빌드업을 해가는, 디센딩을 해가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네. 내가 다니는 어떤 이 느낌과 기록이 있죠. 네. 기록과 자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내 맷박스까지는 체크는 못하겠지만은 요 정도 힘듦은 내가 주관적으로 알잖아요. 네. 요 정도 힘듦에서는 몇 초 나오는구나,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경계가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록을 계속 체크하면서 페이스를 계속 구별해봐야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를 다니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오는 거예요. 페이스를 그냥 연습한다는 거는 거의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한테 32초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럼 뭔지는 알아요, 어떻게 할지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수들 얘기인 거고, 네. 일반 분들은 먼저 페이스를 다양하게 다녀봐라. 네. 본인의 의도대로, 지쳐서 점점 느려지는 거 말고 본인의 의도대로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워낙 길고 사실 핵심적인 포인트는 한 가지라서, 이분은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보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대회에서 선수 출신 분들이 같이 대회를 섞여서 뛰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후추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분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과거나 좀 해봤지 요새 와서는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선수들도 선수 은퇴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생활체육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여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운동했던 사람이 아무리 중간에 운동 그만뒀다 해도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생활체육인들이 이기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기는 경우도 많지만. 네. 그래서 출전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운동선수를 한 번 해봤던 사람은 생활체육을 즐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세계선수권 시합을 가면요, 엘리트 체육이라는 세계선수권 끝나고 나서 마스터즈 세계선수권이 열려요. 네. 항상 열리는데 거기에는 몇 년 이상 지나면은 출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대회는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네. 의견도 주셨는데, 좀 구분하는 거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디비전 1, 2, 3가 네.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디비전 1은 순수하게 선수들, 네. 디비전 2는 생활체육 중에서 빠른 상황과 선수 출신들, 네. 디비전 3는 한 번도 선수 활동을 안 해본 사람들,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는 거는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수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면은 어떤 분은 본인이 진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선수 출신하고 한번 겨루고 싶고 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와 비선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제도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통합이 됐거든요. 네. 다들 모르시죠? 그게 있지 않나요? 선수 은퇴하고 4년 이상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전 규정인 거고, 네네네. 의미적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네. 행정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오래전부터 통합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나누는 것 자체도 그냥 어떤 의미적인 거지, 네. 행정상으로는 그게 다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각 시도의 수영 연맹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연맹 안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직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완벽히 통합이 돼서
어떤 같은 제도 안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생각도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네. 선수 출신도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생활체육을 즐겨야 되는 거 맞고, 네. 그 다음에 경쟁 요소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양성을 다 포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만들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의 약간 중장기적인 목표기도 하죠. 자유형 질문입니다. 오른쪽 호흡 시 좌측 팔이 드랍되는 것, 오른쪽 팔 캐치, 폴 푸시 동작에서 팔이 옆으로 사선으로 팔이 빠져서 젖는 것처럼 보이는 것, 리커버리 시 손이 닭날개 모양으로 나오는 것 정도가 보입니다. 이를 각각 교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이 있어서 그걸 잡으면 세 가지가 다 잡힐까요? 이분은요,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네. 근데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머리, 척추, 엉덩이, 다리가 완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커버리, 발차기, 머리 모양, 이거에서 논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틀려다가 많은 얘기가 네. 너무 약간 비전문적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았는데 수영이 너무 헐렁헐렁한 것 그렇죠,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쫙 이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수영이라는 거는 장축 수영이든 단축 수영이든 뭔가 이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서 롤링을 하는 것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뭔가가 너무 헐렁헐렁하다. 요거를 먼저 잡으시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 딱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네, 이분이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리커버리나 들어가는 방법이나 발차기도 타이밍도 다 맞고, 머리도 호흡을 돌리면서도 낮게 가려고 하시고, 글라이딩도 왼손은 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은 오른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되게 잘 배우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중심이 안 잡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리커버리, 좋은 발차기 붙인다 한들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걸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일단은 머리가 옆으로 안 움직이고, 엉덩이가 너무 회전되지 않으면서 다리가 거의 저형발차기 타듯이 차지고, 네. 엉덩이가 위아래로 가는, 네. 그렇게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자세를 척추부터 머리까지 정렬을 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분은 풀 연습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가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흔들림이 있다는 거는 네. 리커버리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야, 우리가 뛰는 거 생각해봐요.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머리 흔들면서 뛰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비유를 하자면은 머리를 흔들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건데, 손의 각도, 무릎의 각도, 미는 방법, 이거는 엄청 연구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머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운동을 좀 하셔야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있지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발차기 타이밍은 잘 맞으세요. 되게 잘 맞으세요. 그냥 네. 탁탁탁 투픽킥을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는데, 네. 지금 엉덩이가 보세요. 위아래 흔들리고, 네. 그 다음에 발차기가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갔다가 하고, 몸이 흔들리니까 호흡할 때 왼손이 완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네. 오른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죠. 근데 이분한테 단순하게 왼손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쪽으로 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중심이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고, 풀 연습을 조금 하시면서 네.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수영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마 느낌이 좋으셔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더 Y자로 수영한다는 느낌으로, 네. 엉덩이 흔들지 말고 Y자로 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매주 6일간 매일 2시간 이상 수영 자세 연습과 일주일에 2, 3회씩 드라이랜드 훈련, 코어 운동도 자기 주도를 하고 있고, 스프린트 훈련과 함께 IM 종목을 클럽팀에서 코치에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스킬 연습도 스태미너 훈련도 인터벌 훈련도 스케줄에 따라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 1년 넘게 정체기를 겪게 되니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하 코치님처럼 10에서 12세 때에는 연습하는 족족 스피드가 매달 경기 때마다 향상이 되었다가 이런 정체기를 겪으니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잡히는 고통이 굉장하네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상담 등을 통해 이 시기에 베이직으로 연습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자고 말해줄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의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른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형들을 거의 다 대부분 이길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빨랐다가 제가 그때 슬럼프하고 어깨 다치고 막 그러면서 점점 따라잡히는 그 고통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잘하고 중3, 고1, 고1이 3년 동안 기록이요. 말도 안 되게 빠꾸했거든요. 전 정체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예 그냥 200에 네. 7초 이상 뒤로 갔었어요. 어... 어마어마하게 뒤로 갔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유지를 하다가 고3 때 그걸 좀 벗어나게 됐는데 네.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상당히 속상을 하셨지만 티를 안 내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뭘 굳이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냥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네. 그 과정을 본인이 이겨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1년 넘게 정책이라고 했는데 1년 정도의 정책은요 매 순간 올 거예요. 향상되고 또 정책이 오고 또 향상되고 또 정책이 오고 막 그런 게 수없이 반복을 할 텐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항상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응원만 해주시고 네.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네.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3년 동안 제가 상당히 많이 괴로워했던 것도 알고 계세요. 네. 하지만은 그냥 끝까지 어떠한 말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 준 게 도움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걸 통해서 상당히 배우는 과정일 거예요. 네. 저는 그 과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과정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먹었고 수영에 대해서 슬럼프라는 이 심리적인 어떤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 같은 선수를 만들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는 원동력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시기에서 벗어나면 좋겠지만 이 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다음번에는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개입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면 그 능력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걱정되고 많이 불안하겠지만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플리턴 할 때 도는 것까지는 빠르게 되고 다른 애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데 벽을 차고 나갈 때 유독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플리턴을 돌 때 발의 앞꿈치 부분만 벽에 닿고 앞꿈치 부분으로만 밀고 나갔는데 혹시 이 방법이 맞을까요? 아니면 뒤꿈치까지 벽에 닿은 후에 밀어야 할까요? 플리턴 후 벽을 차고 나갈 때 발이 닿는 면적이 궁금합니다. 요거 우리 완전 초창기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턴을 할 때 네. 뒤꿈치가 닿냐 안 닿냐 아니면 앞꿈치로만 가냐 안 닿냐 네네네. 이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네. 완전 초반이죠. 한 네. 1년 전이죠. 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뒤꿈치가 완벽하게 닿는 건 아니고요. 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뒤꿈치가 좀 이렇게 발목이 이런 식으로 접고 있어야 이렇게 밀고 나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피고 있으면은 허벅지 이 무릎의 각도로만 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릎을 접으면서 발목도 접히면서 이 두 관절이 동시에 따당 그렇죠. 피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스쿼트 점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발목을 피고 무릎만 굽혀서 스쿼트 점프하는 게 더 높이 뛸까요? 발목을 약간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뛰는 게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예. 후자죠. 네. 근데 턴을 했을 때 뒤꿈치가 완벽하게 닿는 건 아니고 네. 앞꿈치에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가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달랑말랑 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앞꿈치만 벽에 닿고 앞꿈치 부분으로만 밀고 나가는 게 방법이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발목이 접힌 상태에서 앞꿈치만 닿으면 오케이. 근데 발목이 접히지 않고 핀 상태에서 앞꿈치만 닿으면 그건 노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질문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플립턴 할 때 도는 것까지는 빠르게 되는데 벽을 차고 나갈 때 유독 느린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도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플립을 하고 나가지고 저는 유선형을 빨리 안 잡으면은 거기에서 부하가 엄청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킥을 톡 쳐도 유선형만 잘 잡으면 뭔가 그래도 그 저항을 좀 이기고 쭉 부드럽게 나가는데 이게 자세가 몇 번씩 이게 연습하다 보면 삐끗하잖아요. 내가 스트림라인에 딱 안 잡혔어. 근데 내가 아무리 세게 차도 거기서 저항이 훅 걸리면서 나가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답변은 발목에 맞춰서 답을 했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 자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거의 생활체육에서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팅라인 잡으려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아. 예, 출발 동시에 유선형 자세를 잡아주면서 저항을 안 받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허벅지 근력을 단련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 자세를 단련시키는 게 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린 선수들도 네. 이거 진짜 유념해서 해야 되고요. 네. 생활체육인들도 이 부분 유념해야 되는데 네. 고등학교 이상의 선수들도 못하는 애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미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네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속도를 2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은 2분의 1만 줄이면 되지만 네. 힘은 4배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영은 근력을 키우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면 턴을 하고 밀고 나갈 때 발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스팀라인이 안 됐다면은 발목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세를 잡는 게 1번이다 얘기하고 싶어요. 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절대 못 이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유소년에 관련된 또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유소년에 관련된 질문만 네. 따로 빼가지고 한번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